반갑습니다. 자, 9주차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상담 조력 기술 부분에서 우리 앞선 1차시에 배웠던 주의 집중과 경청하기였죠. 그래서 오늘은 경청하기와 주의 집중에 대한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자, 내담자, 관찰자의 역할을 통해서 주의 집중과 경청하기 기술을 연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에 있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과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 사람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역할을 바꿔서 또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모두 상담자, 내담자, 관찰자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상담자는 자신의 내담자에게 소개하고 내담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묻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이름은 김영현입니다. 이 상담은 저의 상담 조력 기술을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라고 시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제 자기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는 대개 수월한 주제를 한두 문장으로 말을 하는 거죠. 자기 개방하기에 안전한 주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난 뒤에 힘들어지고 비밀에 대한 걱정이 염려가 된다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진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 계획, 아니면 전공과 관련한 선택 부분이라든지 대학원 진학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친구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성 문제라든지, 학습과 관련한 학교 관련한 문제라든지, 가벼운 가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주성이라든지 독립 관련한 발전적인 자신의 성향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가볍고 안전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좀 수월하겠죠. 그리고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것을 너무 무거운 주제를 잡는다는 것은 우리 수행들에게도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포가 아직 형성되기 전에는 연습할 때는 가벼운 것으로 주고받는 게 좋다. 그래서 상담자는 잠시 멈추고 나서 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많은 상담자에게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이 실습의 목표는 잘 경청하고 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제대로 들었는지 실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워서 많이 속상합니다 라고 내담자가 얘기하면 상담자는 뭐라고? 친구와 갈등관계여서 속상하시군요. 이렇게 경청하는 반영을 해줍니다. 내담자가 한 말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재진술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잘 듣고 있는지를 우리가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뒷마디를 따라 반복해서 돌려주는 역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는 내담자가 8번에서 10번 정도 말할 기회가 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한다는 거. 그래서 이 훈련에 집중하셔가지고 대부분 표를 짜서 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에 있어서 관찰자의 과제는 첫 번째, 다음과 관련된 상담자 행동을 관찰하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상담자가 비언어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고개 끄덕이는 몇 번 있었던지, 눈맞춤은 얼마나 했던지, 아니면 또 단어 문장을 반복해서 진술해줬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상담자의 능력. 그 다음에 주의 집중하는 행동 중 긍정적인 것과 향상이 필요한 각각 하나씩을 적어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담자 행동도 관찰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발견한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기록하시고요. 그리고 비언어적인 행동의 의미를
토론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자와 내담자를 하여금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과제에 충실하고 있는지도 마찬가지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관찰할 수 있는.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도 또한 그 상담 내용에 대해서 충실해야 하겠죠. 그래서 상담 상호작용 후 토론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자는 어떤 주목하기 행동에 좀 편했는지, 그리고 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전달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조별 토의도 하고 또 전체적인 토의도 한번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담자는 상담자의 어떤 주목하기와 경청 지수를 받는 입장에서 어떤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관찰자는 상담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했는지, 그것이 긍정적인 것과 감상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경청하기와 주의 집중을 훈련하고 연습한다면 상담 조력 기술의 도움이 충분히 되리라 합니다. 두 번째 큰 차트의 두 번째를 살펴보면 요약과 명료화를 위한 재진술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진술은 내담자의 말의 내용이나 의미를 반복 혹은 구현하는 것으로 내담자의 말보다 더 짧지만 유사한 단어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재진술은 가정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죠. 재진술의 예시를 살펴보면 내담자가 현재 말한 것이나 상담 회기에서 말한 것과 연관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형태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군요. 또는 요약하면 시험을 보고 나서 기분이 나빠하는 자신을 이전과 다르게 이게 되었다는 말로 들리는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시 형태입니다. 그래서 재진술은 내담자의 말과 내용, 의미를 반복 구현하는 것으로서 내담자의 말보다 더 짧지만 유사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더 구체적인 명확한 진술 형태를 재진술의 목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담자는 재진술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제의 특정한 측면을 좀 더 사려 깊게 탐색하고 그리고 이전에 조리하지 못했던 측면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사용의 목적입니다. 재진술의 사용 목적. 그리고 상담자 입장에서 재진술의 기법은 내담자에게 들은 것을 대한 것을 정확성을 좀 더 높이고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재진술을 통해서 실수를 바로 잡을 수도 있고 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느끼게 하는 목적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재진술 사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재진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진술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내담자가 자기 중점에 두는 것. 그래서 그것을 열정하듯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의문스러워하거나 모순되어 보이는 것, 그리고 탐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담자가 말한 것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거나 내담자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담자의 진술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짧고 좀 더 간결하게 진술해야 하고 재진술의 강조점은 내담자의 다른 사람과의 생각이 아닌 내담자의 생각에 두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빌려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당신의 말을 들으니
뭐뭐인 것 같습니다. 그건 마치 뭐뭐처럼 들리는군요. 저는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당신은 뭐뭐라고 말하고 있군요. 그래서 뭐뭐이군요.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은 말을 구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러한 상담의 대화 방법을 연습할 때 부끄럽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수업 활동할 때는 조금 더 뻔뻔하고 편안한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제 말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재진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전 또 조별로 한번 역할극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자, 내담자, 관찰자의 역할을 또 한번 해보고 합시다. 자, 상담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과제는 첫 번째, 앞전에 우리가 경청과 기울이기에 대한 조별과 똑같이 세 사람이 한 조가 되고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역할을 모두 할 거니까 모두가 상담자가 되고 내담자가 되고 관찰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상담자는 자신을 내담자에게 소개할 때 이러한 것을 소개를 또 하는 거죠. 아까처럼. 그래서 한 주제에 또 몇 문장으로 얘기하는 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가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추하는 거예요. 경청은 그냥 말 그대로 그 내담자의 입장에서 듣는 걸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 진술 뒤에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한 후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생각하고 내담자 진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개의 단어로 재진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실습을 하고 연습을 해보는 것은 목적에 맞게 감정에 초점을 두지 말고 단지 재진술 훈련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적합한 주의집중 행동을 유지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면 조금 더 내언어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자, 내담자였을 때 각각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소감을 나눠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담 조급기술 훈련, 재진술 훈련하기에는 적절한 훈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하실 수 있죠? 네. 자, 그럼 수업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이 재진술 훈련하기를 그리고 기울이기와 경청하기 훈련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이러한 방법대로 훈련할 거다라는 걸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반영하기 부분은 반영은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기본적인 감정이라든지 생각, 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상담자가 다른 참 신한 말로 구원해서 조력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하는 언어를 상담자의 언어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뜻은 같아야죠. 내용은 같으나 언어의 기술, 반영하는 기술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담자의 자기 이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가 이해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반영하거나 내담자가 말하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의미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반영은 내담자의 감정에 대해 명확한 파악을 포함해서 내담자의 진술을 반복하여 말하게 하고 재표현하는 것이 반영이죠. 그래서 그 감정은 내담자가 진술하는 것이나 똑같거나 유사한 단어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행동과 내담자의 메시지 내용에서 추론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가설은 가설적으로 조심 또는 명확한 진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반응의 목적은 감정을 반영을 통해서 내담자의 자기 감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노력하는 거고, 감정 반영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적 경험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이상적인 중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감정 반영을 통해서 상담자, 내담자 간의 관계가 구축되는 그런 감정 반영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 반영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반영하기를 해줘야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가 좀 더 앞으로 형성되고 신뢰도 구축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감정 반영하기의 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내담자가 그 자신을 드러낼 때 자신이 비하하거나 당혹해하거나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수용되고 평가받고 존중받을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반응을 보다 다정하고 또 감정이입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당신은 뭐뭐하게 느끼는군요 라는 형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내담자가 짜증날 수 있으므로 형식을 변화시키게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군요, 분요체가 오히려 내담자가 하여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똑같게 사용하면 좀 더 좋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감정 단어 대신에 비유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죠. 마치 당신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변화, 형식의 변화가 필요로 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감정을 반영하기보다는 가장 현저한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담자가 경험하는 감정에보다는 가깝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현저한, 보다 현저한 감정 반응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과거의 감정보다는 현재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감정 정도의 강도에 따라서 내담자 수준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가 기분이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게요, 엄청 행복해 보여요 라는 상담자의 반응이 맞지 않는다면 내담자는 아닌데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반응의 비교력이 조심스럽다. 그래서 상담자가 가설적으로 내담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또 어렵고, 그 다음에 과거보다는 현재에 맞춰서 내담자의 강도에 맞게, 수준에 맞게 반응을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가설적으로 감정을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당신은 화가 났네요 라고 말하여 탐색을 가로막을 실수를 줄이고 아마 당신은 화가 났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가설적인 형태로 반응하는 것이 내담자가 자신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화가 났네요 라고 단정하는 것보다는 화가 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라는 약간 열려있는 질문, 반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가설적인 형태로 내담자가 자신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가설적인 표현이.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것을 가설적인 감정을 반영하는 실습 훈련도 또 활동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으로서의 감정 반응의 방법은 내담자가 상담자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단순히 깊어지는데 정확성과 수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상담 대화의 기술을 훈련하려고 합니다. 교수님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상담자, 내담자, 관찰자 역할, 우리 앞서 했던 것처럼 모두 똑같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는 최근에 경험했던 정서를 유발한 사건을 간략하게 말하고, 상담자는 다음에 제시된 감정 반응의 기법을 활용해서 반응을 제공하되 5번에서 8번 정도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관찰자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 모습을 핸드폰이나 이런 걸 촬영해서 상담자의 조력 기술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분 모두 동일한 역할을 통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하면 분명 이런 상담 조력 기술 훈련에 아마 큰 의미와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예를 보면 뭐뭐 때문에 적극적인 뉴스 1. 느낌과 원인의 이유죠. 뭐뭐 때문에 왜 그렇게 느끼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했는지 뭐뭐 하게 느끼시는군요. 느낌의 그 자체죠. 내가 불쾌하다라고 불쾌하게 느끼시는군요. 이런 텍스트야. 느낌 그 자체를 전달해주는 방어해주는. 그래서 상담자, 내담자, 그리고 관찰자 6때 각각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깨달았는지, 또 세 분이 소감을 나누고 또 우리 전체 클래스에서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감정 반응하기 위해서 훈련하면 상담의 기술이 조금 더 변화되고 성장될 수 있죠. 그리고 질문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기는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대화의 방법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똑같은 단어이더라도 같은 의미로 구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항상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탐색해야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보다 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생물학습자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라고 말을 한다면 대부분 그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상담에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언제부터 그런 태도를 지니게 되었나요? 등의 학생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또는 미래의 불안으로 개념화되는 내용이 내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탐색하고자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내담자의 어떤 표면적인 대화 말고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인식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상담의 대화에서 전문적인 사실에서 설명했던 디폴트 모드의 신경망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이 신경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부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고 해석하는 실제 자신이 경험한 사건과는 좀 다르게 시각하고 표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문 기법은 내담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빈약한 이야기 구조 속에서 실제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대화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서 생략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편향되어 온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경험한 것들은 무엇인지, 그러한 진짜 모델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질문의 형태는 개방적이고 명확하고 알아듣기 쉬워야 합니다. 예,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폐쇄형의 질문은 또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형태이긴 하지만 내담자의 상황이라든지 감정, 사건 등에 대한 내용이나 방법, 시기,
상소등에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육하원 식에 근거해서 질문하는 개방형의 질문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라는 질문은 상담 장면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많아서 내담자로 하여금 기소를 당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대안의 질문을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죠. 그래서 질문의 기초 기술과 내담자의 핀약한 이야기 속에서 생략된 부분을 메꾸는 질문과 그리고 일반화된 현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질문하기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질문의 기출 기술은 이러한 질문 기법에 따라서 내담자가 만들어내고 약한 기술 속에서 실제 겪고 있는 것을 더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서 재생보다는 개방형 질문이 좋다. 이라는 형태로 다음 시간에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